첫 번째로 이제 리포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도 깰 겸 가볍게 재미 삼아서 리포트 적성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RPTI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한 30초 정도 드려볼게요. 각자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점수 매겨보셨나요, 여러분? 자, 30초 지난 것 같아서 네. 혹시 14점 나온 학생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 네. 14점. 네, A 플러스 만점입니다. 자, 내려주시고, 그 다음 12점에서 13점인 학생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꽤 많아요. 네, 정말 잘했어요. A 제로입니다, 여러분. 자, 손 내려주시고, 그 다음 7점에서 11점이신 분들. 제일 많아요. B 플러스. 네, 손 내려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B 제로 학생도 계실 거고요. 자, C 플러스 학생들 혹시 계신가요? 네, 계세요. 아우, 네. 여러분, B0 C 플러스 이 학생분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교육 열심히 들어주시면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충분히 A 플러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이고, 점수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리포트라는 과제의 속성을 함께 파악해 볼게요. 네. 리포트에는 서평, 소논문, 발표 리포트는 물론 조사 및 결과 보고서, 논문 요약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리포트 유형의 과제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글을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즉,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주제를 정하고 또 스스로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이를 재구성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대학생이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논증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얻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 등을 스스로 가공하여 전문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직관이나 추측에 의존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 정연하게 써내려가는 것을 논증적 글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포트 형식은 여러분의 이 논증적인 글쓰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자기 웬 글쓰기 능력? 전공 과목 배우기도 벅찬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전공 과목에서 배운 심화 지식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다던가 아니면 시험을 풀 때만 쓰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런 것을 배웠고 또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특히 논리정연하게 논증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대학생이자 전문 지식인의 능력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 교수님들께서 리포트 과제를 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먼저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학생들이 학습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리포트 과제를 통해서 학습 수준을 확인하시고자 함이죠. 또한 기존의 지식, 즉 전공 서적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더욱더 심화된 지식들을 스스로 연구하고 조사함으로써 바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안목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과정들을 논증적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리포트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지적 독립을 위한 훈련을 대학생 때부터 잘 쌓아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도 아주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교수님들은 어떤 리포트에 좋은 점수를 주실까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할 때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적용하신다고 합니다. 첫째, 출제 의도와 형식을 지켰는지. 둘째, 신뢰할 만한 연관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셋째, 짜임새 있게 글을 구성하였는지입니다. 그중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두 번째 항목인 신뢰할 만하고 적절한 참고 자료 인용하기예요. 간혹 학생분들에게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면 간혹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아니면 나무위키라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자료들은 출처가 불분명하죠.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의 의견이고 검증할 방법조차 없는 자료죠. 이런 신빙성 없는 자료들을 모아서 작성한 리포트가 과연 진짜 리포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정리하자면 리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여러분의 평가자이신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학술 논문과 같이 전문적이고 출처가 분명한 글을 참고하는 것이 A 플러스의 과제를 향한 비법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리포트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목적으로 쓰는지 알아봤으니까요. 리포트 작성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리포트 작성 전에는 먼저 과제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그 요소 하나하나가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심한 경우에는 F 처리까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과제 조건을 꼼꼼히 파악해야겠죠. 자, 화면에 실제 리포트 과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기본 사항이죠. 파일명, 양식, 글자 크기나 분량 등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지시사항을 따로 안내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중에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논문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점, 그리고 검증된 자료를 참고하고 인용 시에도 참고 문헌을 제대로 표기해야 한다는 부분은 교수님이 따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학생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학생분들이 리포트 작성 전에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높임말을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왠지 교수님이 읽으시는 글인데 높임말을 써야 할 것 같죠? 리포트에서는 뭐뭐입니다와 같이 높임말을 쓰지 않고 뭐뭐이다 라고 문장을 끝내야 해요. 나를 어떻게 지칭하는지, 또 나가 글에 등장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서평이나 에세이 리포트 등에서는 저는 대신에 나는이라고 지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의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쓰는 거죠. 단,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연구 보고서, 학술 보고서, 또 소논문 등에서는 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대신에 이 보고서, 이 연구 또는 이 논문이라고 지칭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분량이나 서체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보통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분량이나 서체를 지정해 주신 경우가 아니라면 서체는 보통 바탕, 도둠, 맑은 고딕 등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한초롬 바탕이라는 서체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정도가 적당하고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막 폰트를 키우는 경우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량은 보통 이제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4에서 6페이지 정도가 적당해요. 리포트 주제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적은 경우는 이제 성의 부족의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고 내용이 많은 경우는 8에서 한 10장 이내까지는 좀 양호한 편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나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하는 마음에 너무 많은 내용을 작성하면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채점하는 교수님이나 조교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수십, 수백 명의 리포트를 보실 텐데요. 분량이 너무 많으면 그분들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시겠죠? 또 이제 요즘 학생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리포트에서는 정확한 용어와 맞춤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요새 줄임말과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알바, 학생, 학교에선 세터 이런 줄임말은 물론이고 가끔씩 자강두천, 내로남불 뭐 이런 것처럼 마치 이게 원래 있는 표준어인지 신조어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전에 검색 등을 통해서 이런 맞춤법과 용어들을 꼭 한 번 더 체크하여 작성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리포트가 맞을까요? 레포트가 맞을까요? 자, 리포트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실까요? 네. 리포트가 맞다. 네. 자, 내려 주시고 레포트가 맞다.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네. 레포트가 맞다. 네. 여러분, 네. 내려 주시면 됩니다. 리포트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사실 리포트가 맞아요. 표준어로는 리포트가 맞는데요. 교수님께서 혼용해서 사용하시거나 크게 상관 안 하신다면 뭐 사실 리포트든 레포트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작성해 나갈 때에는 '나는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쓰면 훨씬 수월해요. 형식이나 문체가 헷갈린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을 예시로 한번 참조해 주시는 게 좋고, 특히 우리 학교 해당 과목의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이나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을 참조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리포트 과제 파악을 이제 완료를 했으면 이제 작성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자, 작성 순서로는 가장 먼저 주제를 구상해야겠죠. 그다음 목차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참고 문헌까지 표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료의 수집과 활용은 여러분들이 주제를 구상하고 또 마지막에 작성에 대한 마무리를 할 때까지 전방위적으로 밀접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포트 작성의 첫 단계인 주제 구상은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누가? 바로 내가 이 리포트를 쓸 때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쓸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과제에 대한 큰 주제는 이제 교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 주제를 구체화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는 순전히 나 자신에게 달려 있죠. 자, 평소 수업에서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주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한번 예시로 말씀하셨던 점도 괜찮고 내 머릿속에 스치듯이 지나갔던 생각이라도 괜찮습니다. 키워드 몇 개를 한번 적어보고 내 과목 및 과제와 관련이 있다면 그 주제부터 시작하면 더 능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주제에 대한 관련 동향 자료를 탐색해 본 다음에 구체적인 주제로 좁혀 나가는 겁니다. 즉, 큰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이 글의 핵심을 전달하는 데 유리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동향 자료를 먼저 찾아보면 주제를 좀 더 논리적인 흐름으로 표현하기에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온전히 나의 몫이죠.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주제를 나만의 글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주제 구상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리포트 과제의 실제 예시를 가지고 주제를 구상하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인적 자원 관리라는 전공 강의의 과제를 예시로 한번 들어 봤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정해서 분석하시오."라는 과제를 예시로 한번 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저라면 이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 노동시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볼 것 같아요. 자, 우선 노동시장 현황.
혹은 한국 노동시장, 또 혹은 해외 노동시장 등 조금 넓은 범위에서 주제를 찾아본 다음에 그 자료들 사이에서 주로 언급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 중 가장 흥미롭게 생각되는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평소 수업 중에 한국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배웠거나 또 흥미가 가는 주제가 있다면 곧바로 키워드를 입력해서 선행 연구를 탐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동시장 현황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청년 실업이라는 키워드에 흥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하기로 했다면 이제 청년 실업에 관련된 현황과 원인, 대안 이런 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즉 좁은 범위의 주제에서 새롭게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 즉 청년 실업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겠다 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장형 주제를 완성할 수 있어요. 청년 실업의 문제를 국외와의 사례 비교를 통해 원인과 대안을 분석할 것이다 라는 주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처음 한국 노동 시장의 문제를 분석하시오에서 확실히 구체화된 주제가 되었죠. 자, 제가 이 예시에서 큰 주제에 대한 현황 또는 선행 연구 등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책이나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학술지 논문을 먼저 검색하는 것이 유리해요. 여러분 아마도 구글에 한국 노동시장 이렇게 검색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럼 정말로 수많은 중복된 자료들이 나오고 또 여기서 '뭘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바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한다면 훨씬 집약적인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학술지 논문은 책에 비해서 발행 주기가 짧고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성 특성상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가져가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저희 DBPR는 이런 학술지 논문들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약 한 400만 편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학생의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에 연결된 DBP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논문을 검색할 수도 있고 또 다운받거나 아이패드 같은 곳에 이제 저장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생활의 특권이기도 한 이 DBPR을 애용해 보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논문은 어떤 순서로 읽는 것이 좋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목, 목차, 초록, 서론, 결론 순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초록만 봐도 충분해요. 초록만 보고도 전반적인 논문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논문도 근데 여러 번 읽어봐야 익숙하겠죠.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 이따 오후 공강 시간이나 아니면은 저녁 드시고 저녁에 저희 DBPR 홈페이지에 연습 삼아서 논문 한 편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자, 베스트 논문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조금 가볍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선하고 흥미로운 주제의 논문들도 많으니까요.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소비하는 팬덤, 아이돌 관련된 논문도 있고, 썸 타기와 어장 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 이거는 저희 DBPR 진짜 오래된 베스트 논문인데, 재밌으니까, 흥미로운 주제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주제 고상도 맞췄고, 또 자료 활용법에 대한 부분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포트를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리포트 작성 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분량 구성을 보면 본론이 제일 분량이 많죠. 바로 이 본론이 리포트의 몸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 순서는 보통 제목, 목차, 본론, 결론, 서론,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순서나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아직 리포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서론을 마지막에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교수님께서 과제를 평가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 바로 제목, 목차, 그리고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리포트를 한 100명의 학생들이 제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6페이지 정도를 작성한다고 하면 교수님께서는 약 600페이지 이상의 리포트를 읽게 되시겠죠. 이 수많은 리포트들 사이에서 눈에 띄려면 도입부가 참 중요하겠죠. 그만큼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론을 얼마나 흥미롭고 자세히 적느냐에 따라서 리포트를 평가하시는 교수님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론 및 결론을 다 적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서론을 마지막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순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리포트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이에요. 자, 제목은 리포트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목 또한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제목만 보고도 내용이 대략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게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또 참고로 선행 연구의 제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자, 선행 연구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선행 연구란 이미 나보다 앞서서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자, 비슷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참조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바로 과제명을 제목에 그대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예시로 살펴본 그 리포트의 과제명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정해서 분석하시오 였죠. 사실 이런 과제가 주어지면 간혹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를 제목으로 정하는 학생분들이 간혹 계세요. 또 다른 예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서평을 쓰시오라는 과제를 받으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또는 이기적 유전자 서평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내용을 잘 쓴 리포트라고 해도 그냥 평범한 리포트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제목을 정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게끔 핵심 키워드나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 연구 목적 등이 포함되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제목을 정했으면 목차를 작성해야겠죠. 자, 리포트가 3장 이상인 경우에는 목차를 꼭 만들어 주세요. 목차는 리포트의 뼈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뼈대를 잡아줘야 살을 붙이는 게 쉽겠죠. 자, 목차를 작성하실 때에는 리포트 각 파트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요점만 집어주는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화면에 보이는 이 목차 예시는 이제 앞전에 예시 과제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성해 본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리포트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표시해 놨으니까요. 참고해서 목차를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본론을 작성해 볼 차례입니다. 자, 본론이 아까 제가 가장 내용이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았는가와 함께 얼마나 양질의 자료를 찾았는가. 그게 드러나는 게 바로 본론입니다. 본론을 작성하실 때에는 특정 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주제를 논증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제시하는 과정이 중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수집한 많은 자료들을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핵심 자료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오히려 논지를 흐리고 글이 전체적으로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내가 참고한 자료를 언급하고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꼭 표기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에는 꼭 두 갈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고 문장은 간결하게 끊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무래도 본문에서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쓰다 보면 비문이 되거나 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점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본문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리포트의 내용이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이나 전망 등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 혹은 언급하지 않았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용어가 많은 과목들 있죠. 어, 그런 학과들이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분량 때문에 이 내용, 저 내용 이제 넣고 싶어서 앞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나 용어를 갑자기 결론에서 언급한다면 이제 읽으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도 앞장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결론은 이미 나온 내용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서론입니다. 서론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독자로 하여금 글을 읽고 싶게끔 써줘야 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예고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이제 요새는 유튜브에서 영화나 뭐 넷플릭스 예고편 영상 많이 보시는데요. 그 짧은 예고편이라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어야 본편까지 흡입력, 흡입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죠. 네,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 즉 앞에 보여지는 부분이 충분히 흡입력이 있어야만 그 다음 내용까지 관심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서론에는 도대체 뭘 쓸까요? 서론에는 기존의 연구 동향이라든지 문제의식, 뭐 목적, 연구 방법 등 본문에서 말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결론에는 본문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되고, 서론에서는 본문에서 말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추가로 본문에서 표현이 길거나 특수한 용어, 이런 어려운 용어를 하게 된다면 서론에서 미리 그 개념을 정의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리포트를 이제 한번 마무리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자, 표지 작성하기입니다. 여러분 학교별로 이제 제공되는 표지 양식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없을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목, 강의명, 교수님 성함, 소속, 학번, 이름, 제출일 순으로 작성을 해서 표지를 만들어 주시면 더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리포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표절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표절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학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제출할 때 꼭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요새는 어 이제 학부생분들도 리포트 제출하실 때 이렇게 표절 검사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리포트 작성하실 때 표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표절과 인용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에는 꼭 인용을 통해서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혔는지 밝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절 문제로 부터 표절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를 필요한 경우에만 인용하시고 참고한 자료는 꼭 표기해 주세요. 너무 많은 참고 자료를 인용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꼭 인용해 주면 좋다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으로 표절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침으로도 표기하고 있으니까요. 표절 문제만큼은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우연히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용을 찾다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같이 리포트를 같이 과제를 하던 리포트를 과제를 하던 친구와 내용이 겹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7 에서 8 어절 이상이 같으면 표절로 이제 판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친구들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또 의논할 때에는 이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가장 좋은 점은 찾은 자료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것보다 정리해서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용 및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화면이 조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재는 여러분 내일 메일로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교재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앞에 화면에서 출처를 밝히는 방법은 각주, 내주, 참고 문헌이 있어요. 각주는 말 그대로 이제 밑에다 쭈루룩 다는 형태이고 내주는 글 안에 문장 끝에 번호로 이제 표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소속 학과나 학교 또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 각주나 내주를 선택해서 쓰세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용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인용에는 크게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재인용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간접 인용의 경우 인용할 내용을 본인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재구성했다고 해도 주장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래서 위에 예문처럼 각주나 내주를 달아서 서지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은 직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은 말 그대로 찾은 자료의 내용이나 정보를 바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이런 경우에도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주나 내주를 통해서 서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재인용인데요. 사실 재인용은 잘 쓰는 인용 방식은 아니에요. 재인용은 이제 원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인용한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인용하는 겁니다. 국내 논문의 경우 대부분 DBPR을 통해서 원문을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 논문의 경우는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인용을 한번 해 주시고 앞에 보이는 예문과 같이 양식에 맞춰서 각주나 내주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처 표기 및 참고 문헌 작성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자료 유형별 순서를 지켜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은 자료 유형 내에서는 가나다 순을 지켜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단행본 여러 권에서 인용을 할 경우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국내 논문, 해외 논문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용 양식은 각각의 자료의 분야에 따라서 뭐 시카고, MLA, APA, IEEE 등으로 나뉘어요. 그렇다고 뭐이 학과의 이 과목에서는 꼭 이런 양식을 써야 한다라는 게 있기보다는 소속 학과의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쓰는 양식을 따라서 써주시면 돼요. 저희 디비피아 내에서는 이제 내서재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인용하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번 복잡한 이 인용 양식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또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똑같이 따라 쓰다가 빠뜨리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DBP와 인용하기인데요. 인용 양식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원하는 양식이 없으면 새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밑에 보시면 뭐 엔드노트, 레프웍스 같이 이제 학교에서 지원하는 인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이 인용 정보들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복사 붙여넣기뿐만 아니라 이 인용 정보들을 워드나 엑셀로 내보내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따로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공계 학생들이 꽤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이공계 학생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실험 보고서 작성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이제 일반적인 리포트와는 다르게 이공계 리포트는 사실 실험이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실험 보고서가 많죠. 실험 보고서는 좀 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고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글쓰기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험 리포트도 결국은 논증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실험을 했고 또 이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논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인 거죠. 우선 실험 보고서 기본 형식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 이제 실험 배경, 실험 방법, 실험 결과, 고찰 및 결론,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실험 방법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실험 방법을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실험에서 얻어진 측정값과 결과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나의 해석을 고찰 및 결론, 영어로는 디스커션인데요. 이제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해석은 나의 추측이나 뭐 직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해요. 많은 조교 선생님들과 이제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리 좋은 해석이나 실험 결과라도 이 참고 문헌이 부실하면 A 플러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찾아서 해석을 뒷받침하고 그 증거를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에 기록해야 됩니다. 참고 문헌과 인용 표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자연과학이냐 공학이냐에 따라서 어떤 인용 표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가지 양식을 선택해서 일관적으로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같은 실험을 해도 더 높은 점수를 얻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실험은 보통 개인이 하는 것보다 조별로 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같은 실험 결과를 가지고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기존 실험 이론과 예측값이 다르다고 절대 조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차나 실패 원인을 근거로 들어서 분석하고 규명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단순 추측이나 생각, 이런 것보다는 신뢰도 높은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전공 지식과 실험 결과를 접목해야 하겠죠. 내 의견이 신빙성 있는 주장이다 하는 것은 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조교 선생님 혹은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양식을 꼭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험에서는 이제 학생들마다 그 퀄리티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정해준 양식, 지시하신 내용,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을 지켜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실험 내용에만 집중해서 참고 문헌을 간단하게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제 많은 조교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바로 참고 문헌이에요. 이 참고 문헌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